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의 만찬에 민주노총은 결국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첫 회동 자리였는데 결국 반쪽 행사에 그쳤죠. 노사정위원회가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측이 어제 항소심 자리에서 국감 당시에 이 선서를 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틀 중에 하루는 하지 않았는데 이 선서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말은 거짓말을 했어도 무죄다라는 주장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첫 회동, 당시 장면 잠깐 보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발하면 대발해 주십시오. 노발! 대발! 네, 노발, 대발 했군요. 근데 진짜 노발, 대발한 데는 민주노총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결국 이 어떤 형식적인 이유로 초청의 프로토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몇 가지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표면적으로 일단 민노총이 내세운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왜 이 자리에 참석을 하느냐. 민노총 입장에서는 직접 정부와의 이른바 노정 대화 이 틀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타협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하나의 노사정의 틀을 그냥 복원한다라는 그 속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가 요구했던 거 문 위원장의 배제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됐거든요. 1부는 그 대표자와의 간담회고 2부는 이제 만찬 이런 순서였는데 2부 부분에 이제 참석자들을 청와대가 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 위원장들이나 이쪽을 직접 개별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노총에서 상당히 이제 불쾌해하면서 그렇다면 산별노조 16개 전부 다 2부 만찬에 참석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근데 청와대는 그렇게 한다면 자리가 너무 좀 막 커지고 좀 뭐 인원도 이제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민노총이 어제 오전에 한 11시 정도에 불참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에 산별노조를 다 초대를 하게 되면 이제 전교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의 노조로 남아 있지만 법의 노조를 철회해달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고, 그러면 전교조를 초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청와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보수 언론 보면 전교조의 요구 때문에 불참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 받아들이기는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진행상에 그렇게 참석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얘기를 나눈다든지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가져가기가 쉽진 않다라는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게 될 또 정치적인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둬서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민노총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럼 우리 다 산별 노조들인데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초청 안 하고, 그것도 우리가 통보를 청와대 쪽에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우리 지도부를 빼고 개별 접촉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민노총 내부의 어떤 조직 논리 이 부분과 이 노사정의 대화를 빨리 복원하고 싶어하는 청와대의 어떤 그런 바람, 이것이 이제 충돌하면서 결국은 민노총이 불참하는 것으로 이어졌지 않나 보입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네. 지금 노사정위원회 민노총은 지금 들어가야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아직 확실하게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이번 만남은 노사정위원회하고 별도의 만남으로 이제 만남의 성격을 규정하고, 민노총도 그러기를 기대했는데 노사정위원장이 떡하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복귀한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관한 좀 불쾌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청와대가 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는 전어까지 거기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줄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던 노력은 굉장히 인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환자별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은 조금 달라요. 민노총은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외환위기 직후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가 정리해고 문제라든가 파견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탈퇴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사정위원회의 트라우마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민노총을 설득해서 이런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노총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열흘 전부터 급하게 좀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산별노조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노총 위원장을 초청하고 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면 산별노조는 그 이후에 추후에 만나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굳이 산별노조라든가 개별노조까지 전부 참석을 시켜서 일종의 모양 맞추기, 구색 맞추기를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민노총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민노총을 좀 불편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J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민노총이 계속 뭔가 이렇게 정부의 도구로 활용되고 버려졌고 노동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신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간담회만 참석하고 만찬은 불참하겠다고 하는 게 당초 그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좀 경직된 사고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청와대가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번에 너무 일을 크게 벌리거나 또 이른바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접대하는 것 같은 사진 찍기라든가 영상 찍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좀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 노력을 보였으면 좀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말씀이 듭니다. 민노총 문제 중에서 제일 민노총 산하 단체 중에 제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문제를 마저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교조에서는 이달까지 법의 노조 철회를 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교조 문제. 이번 정권에서 꼭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 전교조가 일단 데드라인을 먼저 제시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달 안에 교육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 만나서 이 문제를, 법의 노조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또 그걸 이제 최종 시한을 이달로 이제 제시를 했고, 이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으로 보면 이게 참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민 정서도 봐야 되고 또 보수 쪽 입장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살펴야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만 말씀드리면 이미 그 정교조 그 합법화 문제는 정부가 공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미 그 정교조 합법화 문제하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법의 노조에서 다시 이제 합법 노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ILO 구체적인 어떤 그 조약 내용을 언제 비준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만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조하고 일단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협상하라는 게 일단 우선순위다. 근데 아직 협상도 지금 시작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이번에 이제 만찬도 사실 그것 때문에 결련돼 가지고 조금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첫 단추는 조금 풀기 시작했으니까 좀 대화를 시작하면 풀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민노총 내부도 크게 봐서 이제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건 현장파들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강성 그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임기가 올해까지 끝납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임기가. 그렇고 이제 새해부터 새로운 위원장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장은 구속돼 있고 사무총장은 수배돼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민노총의 경우에. 그리고 전교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너무 빨리 문제를 좀 풀려고 하기보다는 좀 물밑에서 충분하게 어떤 대화를 해가면서 예열을 좀 해서, 그리고 이제 민노총도 체제 변화가 어차피 내년에는 이루어지니까 그런 속에서 어떤 틀들을 좀 만들어 가려는 좀 조급함 같은 것을 좀 버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뭐 이렇게 급하게 막 뭘
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하는 자칫 이를 또 그르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잠깐만 첨언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노동 선진국이고 또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국가들도 처음에는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했습니다. 근데 그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가 노조를 끈질기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조도 좀 마음 열린 자세로 사측하고 같이 노사정 테이블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너무 한순간에 모든 걸 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가면서 어차피 백년지 대기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시간에 쫓기지 말고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치권의 입장부터 듣도록 하죠. 요즘 취업난 극심한데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년들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시죠.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거대한 채용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부모의 특권을 이용해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공기업 경력을 개인 스펙 쌓기에 이용하는 반칙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것을 석고대죄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 강원랜드에 연루된 사람들, 뭐 다른 그 채용 비리와는 조금 달리 그 구여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보면 이제 최홍집 전 사장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최홍집 전 사장이 이제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한 석 달 만에 이제 강원랜드 사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여권이죠. 지금의 자유한국당 쪽에 어떤 그런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랜드 사장으로 갔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보면 또 그만두고 나서 또 이제 강원지사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딱 보면 왜 특히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정치적인 연관성 그리고 최홍집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이 정치적인 어떤 야심 이런 것과 같이 이제 맞물려지면서 최홍집 전 사장으로서는 의원들한테 오는 어떤 청탁 같은 것들을 이 자신의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활용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연루된 숫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재수사,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수사가 했었던 문제지만 지금 계속 불거지니까 재수사 요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재수사 뭐 사실상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저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파헤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구조적인 비리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일종의 이제 차려진 밥상처럼 강원랜드를 취급했다고 하는 점에서 이건 사실 강원 도민들 입장에서도 분노해야 될 사안인데요. 이 문제는 정말 강원 도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강원랜드는 1980년대 폐광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폐광 지역들이 광산들이 전부 폐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뭐냐 고민하다가 강원랜드를 만든 거고 강원랜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강원 지역 경제도 같이 살아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강원 지역에서 뭔가 이제 그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자기 앞에 차려놓은 밥상처럼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강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문제다. 그리고 뭐 넓게는 뭐 청년층도 용납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금감원 쪽에 인사청탁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아마 다른 것보다 좀 적폐청산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 이 얘기는 전해드리니까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1심 때 블랙리스트는 무죄였어요. 블랙리스트는 무죄였는데 이제 어찌됐든 위증을 했으니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으니까 위증죄는 유죄가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위증도 무죄다. 왜? 선서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당시 상황부터 먼저 보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날은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선서를 안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당시 상황부터 먼저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은 이전 국감일에 증인 선서를 하였고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성엽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1차 했으니까 뭐 2차 또 하는 거는 뭐 같은 취지이고 뭐 첫 번째는 선수한 사람이 두 번째는 거짓말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문제 삼고 나선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기억 속에서는 당일날 내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억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아하. 9월 27일 날 그 전에 그 청문회 때 국감 때 증인 선서를 했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고 유성엽 위원장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된다. 증인 선서를 생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잘 못하고 저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했다면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27일 날은 그날 회의고 그다음 또 10월 달에 청문회는 또 다른 날이다. 쉽게 말해서 차수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몇 차 청문회, 몇 차 청문회. 그러니까 몇 차 청문회는 내가 선서를 했지만 그다음 차 청문회 때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2시까지 하다가요. 지난 청문회 때도 12시 넘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차수 변경하자고 해서 차수 변경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선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니 뭐 어차피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했는데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마 국회에서도 일정하게 좀 관행으로 저렇게 해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법조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저게 상당히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있다. 지금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왜 그러냐면 청문회의 내용 자체가 다르고 그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은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위원장이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고 국회 및 그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이제 딱 문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유성엽 위원장도 그동안 했던 대로 아마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걸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고지를 해줬거든요. 그날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일단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저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 지난번에는 저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예. 새롭게 저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1심에서도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또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의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나 어쨌든 현재의 법적인 잣대로만 따지고 본다면 좀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 판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지금 장관까지 지낸 분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법미꾸라지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위증선서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또 하나의 논리를 댄 게 허위의 인식을 하질 못했다고 하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언론 보도가 9,400명이 넘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했고 국회의원이 그걸 질문을 한 건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 한 100명 정도 있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언론 보도는 9,400명이 나와서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논리적인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관을 2번씩이나 하시고 수석까지 한 분이 저런 식의 논리를 대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는 저희도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